거기 누구야? 회장실 책상 밑에 엎드린 청소부 연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은 납작한 기계에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나려는 순간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회장의 거친 호통이 날아왔습니다. 연우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쉿! 그리고 회장의 손에 다급하게 쥐어준 책상 밑에 도청장치가 있어요. 라는 쪽지 한 장. 이 작은 종이가 앞으로 한홍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칼날을 겨눈 진짜 배신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23살인 신현우에게는 세상에 딱 한 분, 할머니가 전부였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품에서 자랐거든요. 허름한 월세방에서 단둘이 살았지만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된장찌개 냄새가 퍼지는 저녁만큼은 세상 어떤 고급 레스토랑 부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마다 재래시장 반찬 가게에서 종일파, 마늘 껍질을 까시며 연우의 학비를 마련하셨죠. 손끝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도 손녀 앞에서만큼은 절대 아프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코앞에 둔 어느 가을 아침이었죠. 학교에 가려고 신발을 신는데 부엌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달려가 보니 할머니가 차가운 부엌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좁은 골목길에 울려 퍼지던 그 순간 연우의 평범했던 19살 가을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병원 복도의 흰 불빛 아래서 연우는 밤새 기도했습니다. 수술실 위 빨간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며 차가운 의자 위에 웅크리고 또 웅크렸어요. 다행히 할머니는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차갑고 분명했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치료비 고지서를 받아든 연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9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숫자였어요. 부모님은 연우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할머니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 유일한 가족이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데 연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복지 사각지대 조성가정을 위한 긴급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이었죠. 후원 기업의 이름은 한홍그룹이었습니다. 연우는 그 이름을 손끝으로 천천히 짚어 읽었어요. 한홍그룹. 한홍그룹의 후원금 덕분에 할머니는 첫 번째 큰 수술을 무사히 받으실 수 있었어요. 연우는 병원 로비 게시판에 붙어 있던 한홍그룹의 작은 로고를 한참이나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갚으려면 먼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할머니의 치료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매달 쏟아지는 약값과 검사비, 거기에 월세와 생활비까지. 연우는 대학 입학 원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원서 봉투를 책상 서랍에 밀어넣는 순간 코끝이 시큰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올 시간에 1시간이라도 더 일하는 게 할머니를 위한 길이었으니까요. 편의점 야간 알바, 새벽 물류센터 상하차, 주말 전단지 배포. 연우는 잠을 줄여가며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발 뒤꿈치에 물집이 잡혀도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퇴근길 한겨울 새벽에도 버스비를 아끼려 40분을 걸으며 생각했죠.
할머니만 건강하시면 돼. 그것만 되면 아무것도 힘들지 않아.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23살이 된 연우는 여전히 할머니의 치료비를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물류센터 휴게실 벽에 붙은 채용 공고가 연우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한홍그룹 본사 시설관리팀 청소 계약직 모집. 그 이름을 보는 순간 19살 병원 로비에서 만났던 따뜻한 기억이 가슴속에서 올라왔어요. 한홍그룹. 우리 할머니를 살려준 그 기업. 연우는 이력서를 꼼꼼히 적었습니다. 자격증도 학벌도 없었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썼죠. 인사팀 담당자는 연우의 정직한 눈빛과 질문 하나하나에 빠짐없이 대답하는 성실한 태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최종 합격. 본사 청소부. 연우는 합격 문자를 받아든 손을 가슴에 꼭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보잘것없는 청소부 자리였겠지만 연우에게는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였거든요. 첫 출근날 새벽 도시 전체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에 연우는 본사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선배 청소부들이 각자 담당 구역을 나눌 때 20층 최고 경영자 집무실 구역은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기는 서류가 한 장이라도 어긋나면 난리나. 까다롭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 선배들이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죠. 하지만 연우는 망설임 없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 방이 좋습니다. 선배들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연우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를 살려주신 분의 방이니까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게 닦아드리겠다고요. 연우의 청소는 남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충 걸레를 밀고 지나가는 소파 및 사각지대, 책장 뒤편의 먼지 한 톨까지 빠짐없이 닦아냈거든요. 무릎을 꿇고 책상 다리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닦고 회장님 책상 위에 흐트러진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가지런히 정돈했습니다. 돋보기 안경이 서류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으면 안경 닦기로 렌즈를 깨끗이 닦은 뒤 안경집 옆에 단정하게 올려놓았죠. 말없이, 이름 없이 매일 새벽 그렇게 보은의 마음을 채워갔습니다. 한홍그룹 고진수 회장, 올해 55. 30년 넘게 한홍그룹을 일궈온 이 사내는 요즘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았습니다. 치열한 기업 경쟁, 주주들의 압박, 끝이 보이지 않는 중압감이 어깨를 짓눌렀거든요.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집무실 문을 여는 순간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묘한 포근함이 공간 전체에 감돌았거든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한 바닥, 반듯하게 정돈된 서류, 그리고 안경집 옆에 가지런히 놓인 돋보기 안경. 진수는 책상 앞에 서서 정돈된 안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누가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걸까? 새로 바뀐 청소부가 누군지 얼굴도 본 적 없었지만 그 보이지 않는 손길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정성이 하루의 시작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 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경영 전쟁 속에서 오직 이 새벽의 온기만이 유일하게 마음의 안식을 주고 있었습니다. 사방에 적이 도사리고 등 뒤에서 칼날이 번뜩이는 세계에서 매일 아침 이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만큼은 갑옷을 벗고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가장 낮은 곳의 청소부와 가장 높은 곳의 대기업 회장은 단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 없이 오직 공간의 온기를 통해서만 보이지 않는 따뜻한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연우는 평소처럼 카트를 밀고 20층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도 이제는 눈을 감고도 이 방의 구석구석을 그릴 수 있을 만큼 익숙해진 공간이었죠. 그날따라 연우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진수의 책상 밑 가장 깊숙한 안쪽 구석이었죠. 대형 원목 책상의 상판 아래는 성인이 상체를 완전히 밀어 넣어야 겨우 닿을 만큼 좁고 어두운 사각지대였습니다. 다른 청소부들은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알아도 귀찮아서 건너뛰는 곳이었죠. 하지만 연우는 달랐습니다. 은혜를 갚는 마음에 대충이란 게 있을 수 없었거든요. 연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상체를 책상 밑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한 손에 젖은 걸레를 쥐고 전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어둠 속을 손끝 감각에 의지에 쓸어내려갔죠. 상판 밑바닥의 나무결을 따라 걸레가 미끄러지던 그때였습니다. 연우의 손가락 끝에 나무와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감촉이 걸려들었습니다. 딱딱하고 매끈한 무언가가 검은색 테이프로 상판 밑바닥에 교묘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연우는 동작을 멈추고 걸레를 내려놓은 뒤 조심스럽게 손가락 끝으로 그 물체의 윤곽을 더듬었어요. 엄지손톱만 한 크기의 납작한 기계 장치였습니다. 한쪽 끝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아주 미세하게 붉은 점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연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도청 장치잖아. 연우는 물류센터에서 야간 보안 교육을 받으며 봤던 사진 속 장치를 떠올렸어요. 사진 속 그것과 손끝에 닿은 이것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왜 한홍그룹 회장의 책상 밑에 이런 것을 숨겨둔 걸까? 연우의 등줄기를 차가운 것이 타고 내렸습니다. 책상 밑에 엎드린 자세 그대로 연우는 장치를 들여다보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을 빠르게 굴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덜컹. 집무실 문이 거친 소리를 내며 벌컥 열렸습니다. 이어서 묵직한 구두 발소리가 카펫 위를 밟으며 다가왔습니다. 연우는 숨이 턱 막혔어요. 새벽 6시. 이 시간에 회장실에 올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죠. 진수였습니다. 임시 이사회를 며칠 앞두고 밀린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탓에 평소보다 두어 시간이나 일찍 출근한 거였어요. 진수는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불도 켜지지 않은 제 방 안 커다란 책상 밑에 누군가가 엎드려 있었으니까요. 거기 누구야? 진수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어깨가 굳었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본능적으로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어요. 누구든 자기 집무실 책상 밑에 낯선 사람이 엎드려 있으면 놀라는 게 당연했죠. 그것도 새벽 어둠 속에서요. 연우는 진수의 구두 끝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떡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벌떡 일어나 사정을 설명해야 할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연우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 하나가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잠깐, 이 도청 장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다면 누군가가 이 방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연우가 소리를 내어 도청 장치의 존재를 말하는 순간 장치 너머에 있는 인물은 즉시 모든 것을 눈치챌 거예요. 증거를 인멸하고 흔적을 지울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연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머리만큼은 놀랍도록 차분하게 돌아갔습니다. 연우는 책상 밑에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며 진수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재빨리 입술에 검지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쉿! 소리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작은
거의 입모양에 가까운 신호였어요. 연우의 눈은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제발 소리 내지 마세요. 온몸이 그 한마디를 외치고 있었죠. 진수는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청소부가 제 방 책상 밑에 엎드려 있다가 느닷없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다니요. 하지만 30년 넘게 치열한 경영 전선에서 살아남은 본능이 진수에게 속삭였어요. 저 눈빛은 수상한 사람의 눈이 아니라고. 무언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진수는 입을 다물고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노란색 포스트잇 패드에서 한 장을 뜯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볼펜을 집어들고 빠르게 글자를 휘갈겼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절박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 책상 밑에 도청장치가 있어요. 연우는 그 작은 노란 종이를 두 손으로 조심스레 들어 올려 진수의 손바닥 위에 다급하게 쥐어줬습니다. 연우의 손가락이 진수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진수는 쪽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동자가 한번 크게 흔들렸어요. 도청장치. 그 세 글자가 눈에 들어온 순간 가슴 한가운데를 돌로 내려치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몇 달간 이상하리만치 정확하게 셌던 기밀 정보들, 경쟁사에 먼저 흘러나갔던 전략회의 내용들, 설명할 수 없었던 정보, 유출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의 관자놀이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이를 악물고 표정을 다잡았어요. 눈동자의 흔들림을 숨기고 입술을 꽉 다물며 감정의 파도를 억눌렀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위기 앞에서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온 베테랑 경영자의 내공이었죠. 진수는 쪽지에서 눈을 떼고 연우를 바라봤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도 연우의 눈빛은 또렷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짓없는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도청장치를 발견하고도 혼자 빼돌리거나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며 자신에게 알려준 이 청소부의 용기와 기지에 진수는 속으로 깊이 감탄했어요. 진수는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알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도청장치가 살아있을 것을 의식한 듯 일부러 평범한 목소리를 만들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 청소하고 있었군요. 이른 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나가봐도 됩니다. 목소리는 태연했지만 포스트잇을 쥔 손가락 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연우를 향해 눈짓으로 작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가 있으라는 의미였죠. 연우도 떨리는 목소리를 가까스로 다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청소 마쳤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연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걸레와 청소 도구를 챙겨 소리 없이 집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온 연우는 벽에 등을 기대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연우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며 연우는 복도 끝에 어둠을 응시했어요. 그리고 불 꺼진 집무실 안에 홀로 남은 진수는 작은 노란 포스트잇 한 장을 손에 쥔 채 오랫동안 책상 밑에 어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노란 포스트잇을 양복 안주머니 깊숙이 접어넣은 뒤 일부러 의자를 끌어당기며 소리를 냈어요. 서류철을 한 장 한 장 넘기고 볼펜 뚜껑을 딸깍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는 소리,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까지 누가 봐도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밀린 서류를 검토하는 회장의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서류 위를 훑는 진수의 눈은 글자를 전혀 읽고 있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오직 책상 밑에 그 작은 기계 장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구지?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진수의 턱이 단단하게 굳었어요. 서류를 넘기는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도청기 너머의 인물에게 티를 내서는 안 됐어요. 진수는 20분가량 자연스러운 소음을 연출한 뒤 평소처럼 비서실 내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태호 실장, 나 좀 볼까? 짧고 무심한 한마디였어요. 매일 아침 반복되는 업무 호출과 다를 게 없는 톤이었죠. 5분 뒤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태호 비서실장. 올해 47살인 그는 20년 넘게 진수의 곁을 지켜온 한홍그룹의 살아있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창업주 시절부터 고씨 가문과 함께했고 진수가 경영 일선에 나선 첫날부터 단 한 번도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습니다. 진수에게 태호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죠. 태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진수는 아무 말 없이 안주머니에서 접힌 노란 포스트잇을 꺼내 책상 위에 밀어놨습니다. 그리고 검지손가락으로 책상 밑을 가리키며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태호는 진수의 굳은 표정만으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태호는 쪽지를 집어들었어요. 회장님, 책상 밑에 도청장치가 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를 읽는 순간 태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쪽지를 쥔 손끝에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역시 20년간 위기의 현장을 함께 넘겨온 사람이었습니다.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죠. 태호는 즉시 새 포스트잇을 집어들고 빠르게 적었습니다. 가구 점검 명목으로 보안 전문가를 부르겠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태호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집무실을 나섰어요. 그날 오후 20층 회장실에는 사무가구 정기 점검이라는 이름표를 단 작업복 차림의 남자 둘이 출입했습니다. 주변 비서들은 의자 쿠션이나 책상 서랍 레일을 점검하러 온 평범한 외부 업체 직원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가방 안에는 일반인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정밀 주파수 탐지 장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호가 극비리에 섭외한 민간 보안 전문가들이었죠. 전문가들은 진수의 책상 밑에 부착된 장치를 건드리지 않은 채 특수 장비로 해당 기기가 송출하는 전파의 주파수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장치를 제거하면 도청하는 측이 즉시 눈치챌 수 있었기에 그대로 둔 채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결과는 태호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그 장치는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최고급 단거리 보안 데이터 칩이었습니다. 외부로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 건물 내부 어딘가로만 송신하도록 설계된 특수 장비였어요. 외부의 산업 스파이가 아닌 이 건물 안에 누군가가 심었다는 뜻이었죠. 전문가들이 철수한 뒤 태호는 본사 건물 내부의 전파 간섭 패턴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청 장치에서 출발한 신호가 어느 층의 어느 방으로 도달하는지 주파수의 궤적을 한 올 한 올 집요하게 풀어냈어요. 해가 지고 본사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한 뒤에도 태호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추적 끝에 태호의 모니터 화면 위에 신호의 최종 도착지가 빨간 점으로 찍혔습니다. 19층 고창재 부회장 집무실의 개인 컴퓨터. 태호는 화면을 2번, 3번 다시 확인했어요. 오류가 아닌지 의심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태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20년간 진수의 곁을 지키며 수많은 경쟁자와 외부의 적을 상대해왔지만 배신의 칼날이 친형제에게서 날아올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까스로 다잡으며 보안 선불폰으로 진수에게 보고했어요. 회장님, 신호의 최종 수신지가 확인됐습니다. 19층 부회장님 집무실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재, 친동생 창재였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서 자란 피를 나눈 동생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병실 침대 곁에서 진수의 손을 잡고 슬퍼하던 그 동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남긴 말이 떠올랐어요. 너희 둘이 힘을 합쳐야 한다. 형이 앞에서 이끌면 동생이 뒤에서 받쳐주고 그렇게 서로 등을 대고 서면 어떤 바람에도 안 넘어진다. 그 약속을 진수는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힘들어도 동생의 자리만큼은 지켜줬어요. 경영에서 의견이 갈릴 때도 끝까지 대화로 풀려고 노력했죠. 혈육이니까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그 동생이 형의 책상 밑에 도청 장치를 숨겨두고 모든 기밀을 엿듣고 있었습니다. 경영 전략도 인사 구상도 혼잣말로 중얼거린 고민까지도 전부 동생의 귀로 흘러들어갔던 거예요. 진수는 성북동 자택 서재의 의자에 깊이 파묻혔어요. 불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깊고 거친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아니 누군가 주먹으로 뚫어놓은 것처럼 허전하고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진수는 오래 무너져 있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슬픔이 걷히고 그 자리를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채워 넣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됐어요. 동생이 도청까지 하면서 무엇을 노리는 건지, 어디까지 준비해 두었는지 그 끝을 지켜본 뒤에 합법적으로 완벽하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이 진수는 선불폰을 들어 태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앞으로 이 건에 관한 모든 소통은 이 전화로만 한다. 진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어둠 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진수는 주먹을 천천히 쥐었어요. 손등의 핏줄이 굵게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수와 태호는 곧바로 반격의 첫 단추를 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동생 창재의 물밑 작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도청까지 해가며 형의 경영 전략을 엿들었다면 분명 그것만으로 끝났을 리 없었습니다. 더 큰 그림이 있을 거라는 건 누가 봐도 뻔했죠. 비서실장 태호는 한홍그룹의 핵심 주주 명단을 펼쳐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동향을 은밀하게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한홍그룹의 지분 구조는 단순하면서도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인 진수가 48%, 부회장인 창재에겐 36%, 창업주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두 아들에게 나눠준 지분이었죠. 형제가 우애 좋게 함께 경영하라는 뜻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균등한 구조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16%를 쥐고 있는 외부 대주주 4~5명의 손이 어느 쪽으로 올라가느냐에 따라 한홍그룹의 주인이 바뀔 수 있었어요. 진수는 그동안 이 주주들과 30년 넘게 신뢰를 쌓아왔다고 믿었습니다. 창업주 시절부터 함께한 사람들이었고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굳건히 지지해준 동반자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명 한 명 접촉을 시도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연락한 박 전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3번을 걸어도 응답이 없었고 문자를 보내도 익십이었어요. 30년 지기 주주가 연락을 이틀 내리 무시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죠. 태호는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 건 아닌지 직접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비서가 나와 전무님께서 외부 일정이 있으시다며 정중하게 돌려보냈습니다. 복도에서 돌아서는 태호의 등 뒤로 분명히 전무실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있으면서 안 만나는 거였습니다. 2번째 주주인 이 고문에게는 겨우 전화가 연결됐지만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태호 실장, 나도 바빠요. 요즘은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연락합시다.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어요. 마치 남의 회사 사람과 통화하듯 사무적이고 냉랭했죠. 태호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불길한 예감에 이마를 짚었습니다. 3번째, 4번째 주주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는 해외 출장을 핑계로 만남 자체를 거부했고 누구는 만나긴 했지만 시선을 피하며 의미 없는 안부만 나누다 자리를 떴습니다. 모두의 태도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미안함과 회피, 무언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들만이 보이는 그런 태도였죠. 태호는 보안 선불폰으로 진수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핵심 대주주 4분 전원이 접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진수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어요. 태호의 추가 조사 결과 진실은 진수의 예상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창재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아니 어쩌면 도청 장치를 심기 훨씬 이전부터 치밀한 물밑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어요. 고급 식당 밀실에서의 은밀한 만찬, 골프장 VIP룸에서의 밀담,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비자금. 창재는 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핵심 대주주들을 한 명씩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던 겁니다. 주주들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이사회 후 보장해줄 이권을 약속했으며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적 압박을 가했을 거예요. 진수가 현장을 누비며 땀 흘려 회사를 키울 동안 동생은 그 뒤에서 형의 의자를 빼앗을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대로라면 다가오는 임시 이사회에서 창재가 회장 해임안을 상정하는 순간 포섭된 주주들의 표가 일제히 창재 쪽으로 쏠릴 게 분명했습니다.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는 진수는 법적으로 경영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30년 넘게 피와 땀으로 일궈온 한홍그룹이 하룻밤 사이에 동생의 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현장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키워온 회사, 조선가정과 복지사각지대에 후원금을 보내며 갖고 온 한운의 이름이 비자금과 뇌물로 얼룩진 손에 넘어간다는 건 진수에게는 죽음보다 참기 힘든 일이었어요. 진수는 책상 위에 놓인 주주 명단을 내려다봤어요. 이름 하나하나가 배신의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며 믿어왔던 사람들이었는데 돈과 권력 앞에서 한순간에 등을 돌린 거였죠. 진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명단을 쥔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그날 오후 진수는 본사 1층 로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익숙한 구두 소리가 다가왔어요. 아이고 형님, 창재였습니다. 값비싼 이탈리아산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린 채 서 있었어요. 그 미소에는 형에 대한 존경이나 걱정 따위는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먹잇감을 앞에 둔 짐승 같은 여유로운 잔인함이 서려 있었죠. 형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경영은 이제 저한테 맡기시지요. 형님은 좀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 몇 명이 슬쩍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렸어요. 창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칼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형님은 이제 끝이에요.
그 한마디가 겉포장만 바뀌어 나온 것뿐이었죠. 진수는 동생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이 순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창재의 손에 놀아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돌리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창재의 비릿한 미소가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20층 집무실로 돌아온 진수는 문을 닫고 의자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잡아당겨 느슨하게 풀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방이 적이었어요. 주주들은 돌아섰고 동생은 칼을 갈고 있었고 이 건물 안에서 진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비서실장 태호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수천 명의 직원들 위에 서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저녁이 깊어지자 비서들도 하나둘 퇴근했어요. 20층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복도의 자동 조명마저 꺼지고 비상구 표시 등의 초록빛만이 희미하게 남았어요. 진수는 집무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돌아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유리창 위로 번져 있었지만 그 어떤 빛도 진수의 마음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천천히 앞으로 기울었어요. 55회를 버텨온 넓은 어깨가 오늘은 유난히 좁아 보였습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진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텅 빈 20층 어둠 속에서 진수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연우는 청소 카트를 밀며 20층 회장 집무실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어둡고 고요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연우의 발이 멈췄습니다. 불이 꺼진 집무실 안 창가 소파에 누군가 홀로 앉아 있었어요. 진수였습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양복 재킷은 소파 팔걸이에 아무렇게나 걸쳐져 있었어요. 어제 저녁 그 자세 그대로 밤새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 어스름한 새벽빛이 진수의 얼굴 위로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깊고 무거운 한숨이 고요한 방안을 채웠습니다. 연우는 숨을 멈췄어요. 매일 아침 정갈하게 정돈된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하루를 시작하던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소파에 앉아 있는 사람은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등이 굽은 한 명의 지친 어른이었어요. 연우의 가슴 한쪽이 쿡 찔리는 것처럼 저려왔습니다. 회장님이 저렇게까지 힘드신 거였어. 연우는 진수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소리나지 않게 카트의 바퀴를 잡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문을 살며시 닫고 복도를 빠져나온 연우는 지하 1층 청소부 휴게실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동안 진수의 굽은 등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지하 휴게실에서는 새벽 청소를 마친 선배 청소부 서너 명이 모여 앉아 자판기 믹스커피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연우가 들어서자 한 선배가 손을 흔들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연우야, 이리 와. 커피 한 잔해. 연우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따뜻한 종이컵을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선배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회사 이야기로 흘러갔죠. 김 선배가 커피를 호호 불며 어젯밤 있었던 일을 꺼냈어요. 17층 복도에서 진수 회장과 딱 마주쳤는데 바쁘실 텐데도 먼저 웃으시면서 고생 많다고 항상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네셨다는 거예요. 옆에 앉은 박 선배도 고개를 끄덕이며 작년 겨울 이야기를 보탰습니다.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며 청소하고 있었는데 진수 회장이 지나가다 멈추시더니 따뜻한 거 드시라고 커피 쿠폰을 쥐어주셨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바빠도 사람을 먼저 보시는 분이야. 그런 분이 진짜 어른이지. 박 선배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선배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역시 회장님은 진짜 좋은 분이구나. 위에서만 좋은 척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에게까지 진심으로 대하는 분이구나. 연우의 확신이 한 겹 더 단단해졌어요. 그때 맞은편에 앉은 이 선배가 인상을 찌푸리며 끼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창재 부회장은 정반대라는 거였어요. 지난주에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청소부들을 보더니 대놓고 인상을 쓰며 빨리 비키라고 눈치를 줬다고 했습니다. 마치 눈에 거슬리는 벌레라도 본 것 같은 태도였다며 분통을 터뜨렸어요. 솔직히 저런 사람이 회장되면 우리 같은 현장 직원들 대우는 더 안 좋아질 거야. 선배가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돈다고요. 부회장이 회장 자리를 노린다는 이야기가 직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었어요. 연우는 종이컵을 꽉 쥐었어요. 뜨거운 커피가 손바닥을 데웠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어요. 바른 어른을 혼자 두면 안 돼.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그 막막한 순간에 한원그룹의 후원금이 생명줄이 되어줬습니다. 그 뒤에 있던 사람이 바로 진수였어요. 연우의 할머니를 살려준 은인이 지금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채 홀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자판기 앞에 서서 동전을 넣고 따뜻한 믹스커피를 한 잔 더 뽑았습니다. 갓 나온 커피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연우는 그 종이컵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싼 채 휴게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말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회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진수는 아까와 같은 자세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우가 들어오는 기척에 고개를 들었어요. 연우는 말없이 책상 위에 따뜻한 커피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종이컵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어둠 속에서 부드럽게 퍼져나갔어요. 진수가 커피를 내려다보다가 연우를 바라봤습니다. 왜 자신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는 건지 의아한 눈빛이었어요. 연우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진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사실 저는 고3 때 회장님이 긴급 의료비를 대주셨던 조선가정의 손녀 신현우입니다.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숨을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가 처음 쓰러지셨을 때 한온그룹의 후원금 덕분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요. 그 은혜가 없었으면 할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셨을 거라고요. 연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맑고 단단했어요. 진수는 입술을 꽉 다문 채 연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기억조차 못하는 작은 후원 하나가 이 청년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거예요. 진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가득했던 이 외로운 전쟁터에서 과거 자신이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정직하고 바른 한 사람으로 자라 돌아온 거였어요. 고맙습니다. 연우 양.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진수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어요. 연우는 눈물을 꾹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연우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에는 더 이상 눈물 대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할머니가 정직하고 선한 사람은 결국 이긴다고 했습니다. 진수가 연우를 바라봤어요. 제 청소구역이 19층과 20층입니다.
창재 부회장님의 방도 제가 청소해요. 역으로 그 방에 도청 장치를 숨기면 어떨까요? 순간 진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23살 청소부의 입에서 나올 거라곤 상상도 못한 대담한 제안이었어요. 연우 양,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자칫 들키면 연우 양이 큰 화를 입을 수 있어요. 진수가 손을 내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이미 도청의 존재를 처음 알려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을 감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연우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그때 회장님이 안 계셨으면 저희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을 겁니다. 할머니는 제 목숨과 같은 분이에요. 그 할머니를 살려주신 은혜를 이제는 제가 꼭 갚고 싶습니다. 연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두 주먹을 꽉 쥐고 등을 곧게 세운 채 진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23살 청소부의 작은 체구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떤 임원보다도 단단하고 뜨거웠어요. 진수는 한참 동안 연우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저 눈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계산도 욕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은혜를 갚겠다는 순수한 의지와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쓰러지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는 올곧은 정의감만이 가득했죠. 30년 넘게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사람은 태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름도 몰랐던 청소부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진수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참 뒤 진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우 양. 당신을 믿겠습니다. 진수가 소파에서 일어나 연우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연우는 두 손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넓은 손이었어요. 30년 넘게 현장을 누비며 회사를 일군 손이었죠. 연우의 작은 손은 걸레와 빗자루를 쥐며 닳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그 악수에 담긴 무게는 같았습니다. 비밀 동맹이 맺어진 그날 저녁, 진수는 곧바로 태호를 성북동 자택으로 불렀습니다. 서재 문을 닫고 마주 앉은 자리에서 진수는 연우와의 일을 낱낱이 설명했어요. 과거 자신이 후원했던 조선가정의 손녀가 한온그룹의 청소부로 돌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청소부가 먼저 역도청 작전을 제안했다는 사실까지. 태호는 듣는 내내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한참 뒤에 입을 열었어요. 23살 청소부가 그런 제안을 했단 말입니까? 대단한 배짱이군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걱정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태호는 즉시 준비에 들어갔어요. 추적이 불가능한 초소형 도청 칩 2개와 보안 선불폰 1대를 하루 만에 확보했습니다. 칩은 엄지손톱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지만 반경 200m 안에 모든 대화를 선명하게 수신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였어요. 다음 날 새벽 진수는 아무도 없는 본사 지하주차장 구석에서 연우를 만났습니다. 검은색 비닐 파우치에 담긴 칩 2개를 직접 연우의 손에 쥐어주며 진수의 얼굴이 무겁게 굳었어요. 연우 양,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느끼면 그 즉시 중단하고 나오세요. 증거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은혜를 갚겠다는 청년을 위험 속으로 보내야 하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칩을 받아들었어요. 작고 납작한 금속 조각이 손바닥 위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연우는 그것을 청소조끼 가장 안쪽 깊숙한 주머니에 넣고 지퍼를 꼭 잠갔어요. 그날 오후 태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창재가 대주주들과의 긴급 이사회 사전 회의를 위해 오후 2시부터 최소 3시간은 자리를 비운다는 정보였습니다. 연우는 선불폰 화면을 확인하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손가락 끝이 차가웠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오후 2시 반. 연우는 평소처럼 청소 카트를 밀고 19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카트 위에는 걸레, 분무기, 쓰레기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누가 봐도 그저 일과 중인 청소부였죠. 부회장실 앞을 지날 때 연우는 슬쩍 눈을 돌려 비서석을 확인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담당 비서가 마침 탕비실로 자리를 비운 거였죠. 지금이었습니다. 연우는 자연스럽게 카트의 방향을 틀어 부회장실 문 앞에 섰어요. 손잡이를 잡는 순간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연우는 이를 꽉 깨물고 문을 열었습니다. 19층 부회장실은 20층 회장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진수의 방이 따뜻한 나무 톤으로 꾸며진 것과 달리 창재의 방은 검은 가죽과 차가운 대리석으로 가득했습니다. 벽면에는 골프 트로피와 고급 미술품이 진열되어 있었고 묵직한 가죽 소파 세트가 방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창가에는 값비싼 위스키 병들이 유리 캐비닛 안에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방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따뜻함은 없고 과시와 차가운 권위만이 가득한 공간이었죠. 연우는 문을 닫고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걸레를 들고 바닥을 훔치는 척 몸을 낮췄습니다. 창재가 매일 앉아 은밀한 통화를 나누는 대형 가죽 소파 아래로 손을 뻗었어요. 소파 밑바닥의 깊숙한 가죽 틈새를 손끝으로 더듬어 적절한 위치를 찾았습니다. 조끼 안주머니에서 첫 번째 칩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연우는 숨을 멈추고 칩을 틈새에 밀어 넣었습니다. 찰칵! 접착면이 가죽에 완벽하게 달라붙었어요. 밖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아나. 연우는 재빨리 일어나 책상 주변으로 이동했어요. 서류를 정돈하는 척하며 창재의 개인 컴퓨터 본체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선들이 뱀처럼 얽혀 있는 사이 구석진 환풍구 자리가 보였어요. 연우는 두 번째 마스터 칩을 전선 사이에 밀어넣고 테이프로 고정했습니다. 전선 뭉치 속에 완벽하게 숨겨져 본체를 뜯어보지 않는 이상 발견할 수 없는 위치였어요. 둘. 설치 완료. 연우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청소 조끼 안쪽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연우는 크게 숨을 내쉬며 카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걸레를 제자리에 걸고 분무기를 칸에 꽂으며 마지막으로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혹시 자신이 만진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지, 소파 쿠션이 틀어져 있지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 사이로 유독 눈에 띄는 서류철 하나가 연우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다른 문서들은 깔끔한 한홍그룹 로고가 박힌 공식 서류철이었는데 그 하나만 표지가 달랐습니다. 빨간색 가죽 표지의 상단에는 손글씨로 날짜와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일반적인 업무 문서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연우는 한 발짝 다가가 서류철 표지를 살펴봤어요. 상단 모서리에 작은 글씨로 적힌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주 특별관리 집행내역. 그 옆에는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어림잡아도 수십억 원 단위의 금액이었어요. 이건 비자금 장부잖아. 연우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이것이 회장님을 구할 결정적인 증거일지도 몰랐어요.
연우가 떨리는 손을 뻗어 그 장부를 집어들려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또각또각 복도 저편에서 묵직한 구두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규칙적이고 단호한 그 리듬은 한 사람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두세 명의 발소리가 뒤섞여 점점 가까워졌고 그 사이로 비서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창재였습니다. 예상보다 회의가 훨씬 일찍 끝난 거예요. 연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등줄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장부를 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연우는 벼락처럼 손을 거두고 서류철을 제자리에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황급히 바닥에 엎드려 빗자루를 잡고 소파 밑을 쓰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창재가 짜증 가득한 얼굴로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넥타이를 느슨하게 잡아당기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입꼬리가 날카롭게 내려가 있었죠. 그 뒤를 따라 비서 한 명이 서류를 안고 들어왔어요. 창재의 시선이 바닥에 엎드린 연우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바닥에 깔린 벌레를 본 것 같은 불쾌하고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청소 다 했으면 당장 나가요.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방안을 갈랐습니다. 연우는 심장이 발밑으로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온 힘을 다해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나가겠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빗자루와 걸레를 재빨리 카트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걸레가 한 번 바닥에 떨어졌지만 주워 담고 허리를 굽힌 채 문 쪽으로 물러났어요. 창재는 연우를 한 번 더 째려보다가 이내 관심을 끊고 비서에게 서류를 달라며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청소부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로 나온 연우는 카트를 벽 쪽에 밀어놓고 두 손으로 벽을 짚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거친 숨이 끊어질 듯 몰아쳐 나왔어요. 등을 벽에 기대고 가슴을 움켜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창재의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장부를 손에 들고 있는 채로 들켰다면,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조끼 안주머니에서 선불폰을 꺼냈습니다. 진수와 태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도청 칩 2개 설치 완료. 부회장 책상 위에서 의문의 장부 발견. 빨간 표지, 주주관리 집행 내역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비자금 장부로 추정. 미처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연우는 비로소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연우의 입가에 작은 안도의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해냈어요. 칩은 무사히 설치됐고 결정적인 장부의 존재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청소부 신현우라는 존재가 이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가해자들의 비밀을 파헤치는 완벽한 눈과 귀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연우가 심어놓은 도청 칩이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한 것은 이사회 하루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성북동 진수의 자택 서재에서 수신기를 틀어놓고 부회장실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죠. 대부분은 비서와의 일정 확인이나 전화 통화 같은 일상적인 소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밤 10시를 넘기자 창재의 목소리 톤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문을 닫는 둔탁한 소리가 들린 뒤 누군가와 단둘이 나누는 은밀한 통화가 시작된 거죠. 목소리에는 거침이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확신에 찬
승리자의 여유가 묻어나는 톤이었죠. 통화 내용은 진수와 태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창재는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왔어요. 수년에 걸쳐 한온그룹의 해외 프로젝트 자금 중 일부를 빼돌리고 그 돈으로 가상의 컨설팅 계약을 만들어 자금을 세탁한 뒤인 개인 비자금으로 쌓아 올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한온그룹의 핵심 대주주들에게 뒷돈을 건네며 임시 이사회에서 회장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거였어요. 진수가 30년간 신뢰를 쌓아온 주주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린 이유가 비로소 드러난 거예요. 우정도 의리도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어요. 동생이 형의 등에 칼을 꽂기 위해 쓴 무기는 배신의 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완고하던 주주들이 왜 내 편에 섰겠어? 내가 건넨 비자금과 뇌물 장부가 내 방 금고에 안전하게 있는 한 그 인간들은 내일 이사회에서 무조건 형님을 찍어내게 되어 있어. 창재의 웃음소리가 수신기를 타고 서재 안에 울렸어요. 자신만만하고 오만한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웃음이었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뇌물, 비자금, 금고, 이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부딪혔습니다. 창재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주주들에게 건넨 뇌물의 정확한 금액과 날짜가 적힌 비자금 송금 내역 USB, 그리고 그 원본이 기록된 비리 장부 실물이 부회장실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시켜 준 것이었죠. 연우가 며칠 전 책상 위에서 발견했던 그 빨간색 서류철의 정체가 마침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진수와 태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 장부와 USB를 확보하면 내일 이사회에서 배신자 주주들의 가면을 단숨에 벗겨낼 수 있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표를 던진 주주들은 자신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감옥에 가느니 차라리 창재에게서 등을 돌리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었죠. 창재가 쌓아 올린 과반수의 성벽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카드였습니다.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한층 아래 창재의 금고 안에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금고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였습니다. 임시 이사회를 코앞에 둔 창재는 경계를 극도로 높인 상태였거든요. 부회장실 주변에는 사설 경비 요원까지 추가로 배치되어 있었고 출입 기록은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진수의 측근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태호는 19층에 발을 디디는 것조차 불가능했어요. 다른 보안 요원을 투입해도 창재의 촘촘한 감시망에 즉시 걸릴 것이 뻔했죠. 그때 연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와 태호를 번갈아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요. 태호 실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움직이면 당장 창재 부회장 귀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매일 그 방을 드나드는 청소부인 저라면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겁니다.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연우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바로 알아챘거든요. 안 돼요, 연우 양. 이번에는 정말 너무 위험해요. 금고까지 건드리면 들킬 확률이 비교할 수 없이 높아져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평소 부회장실 액자 뒤를 닦을 때마다 금고 디지털 도어록의 버튼을 유심히 봤는데 버튼들 중 유독 특정 숫자 4개에만 창재의 손때가 짙게 묻어 달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거든요. 4개의 숫자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은 24가지,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연우는 진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거짓과 편법을 쓰는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온 분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을
자신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요.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세상에 꼭 증명하고 싶다고요. 연우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함은 55회를 살아온 진수의 마음까지 뒤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올바른 일을 하겠다는 23살의 단단한 신념만이 빛나고 있었죠. 진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진수는 한참 동안 연우를 바라봤어요. 태호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연우의 말이 맞다는 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부회장실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경계하지 않는 청소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연우 양의 판단이 맞습니다. 저나 다른 사람이 움직이면 그 즉시 노출됩니다. 진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23살 아이를 또다시 위험 속으로 보내야 하는 현실이 가슴을 쥐어짜는 것처럼 괴로웠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아이러니하게도 창재가 가장 하찮게 여기는 존재만이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진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호는 즉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사회 당일 경비요원 교대 시간, 창재의 외부 일정, 19층 복도의 CCTV 사각지대 위치와 비서실 근무 시간표까지 모든 타임라인을 분 단위로 정밀하게 분석해 연우에게 공유했어요. 새벽 5시 반부터 6시 사이 야간 경비와 주간 경비의 교대가 이루어지는 약 30분간의 공백. 그것이 연우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살며시 할머니 방문을 열어봤어요. 작은 방 안에서 할머니가 낡은 이불을 덮고 편안하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깊고 규칙적인 살아있는 사람의 숨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연우는 문틀에 기대어 그 숨소리를 한참 동안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할머니는 연우에게 세상의 전부였어요. 구부러진 허리로 새벽마다 김밥을 말아 시장에 나가셨고 손마디가 퉁퉁 부을 때까지 남의 집 빨래를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게 오직 연우 하나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겨울이면 할머니 이불은 얇은데 연우 이불만 두꺼웠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자신의 것을 덜어내 손녀에게 건네주셨던 분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연우의 세상도 함께 무너졌었죠. 수술비도 치료비도 19살 소녀에게는 너무 막막했어요. 아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던 그 절벽 같은 순간에 한원그룹의 후원금이 생명줄이 되어준 거였습니다. 그 돈이 없었다면 지금 이 방에서 들리는 이 숨소리는 오래전에 멈추었을 거예요. 연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문틀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할머니, 내일 꼭 해낼게요. 할머니를 살려주신 분의 은혜를 이번에는 내가 갚을 차례예요. 이사회 당일 새벽 연우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를 살려주신 은혜를 오늘 갚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연우는 싸늘한 새벽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19층에 도착한 연우는 텅 빈 복도 끝에 서서 부회장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그 문이 진실과 거짓의 경계선처럼 연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연우는 부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이 시작된 직후였어요. 태호가 알려준 타임라인대로 복도에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키를 대고 문을 열었죠. 묵직한 원목 문이 소리 없이 안으로 밀렸습니다. 부회장실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연우는 먼저 도청기들을 회수하고 바로 벽면으로 향했습니다. 금고가 숨겨진 대형 액자 앞이었죠. 액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자 벽면에 박힌 디지털 금고가 드러났습니다. 작은 버튼들이 희미한 푸른 불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연우의 심장이 귓불까지 올라온 것처럼 쿵쿵 뛰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음처럼 차가웠고 입안이 바싹 말라 있었죠. 평소 청소할 때 유심히 봐두었던 손때 자국이 묻은 숫자 4개를 떠올렸습니다. 연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첫 번째 조합을 눌렀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틀렸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두 번째 조합. 또 빨간 불. 연우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3번 틀리면 잠금이 걸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어요. 연우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청소할 때 봤던 창제의 손가락이 어떤 순서로 버튼을 눌렀는지, 맨 위의 숫자부터 내려갔던가 아니면 가운데를 먼저 눌렀던가. 집중했어요.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창제는 항상 오른손 검지로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눌렀어요. 3번째 조합. 연우는 숨을 멈추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칵. 초록 불이 들어오며 금고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연우는 입을 틀어막고 터져나오려는 안도의 숨을 삼켰어요. 떨리는 양손으로 금고 안을 더듬었죠. 차가운 금속 내벽 안쪽에 검은색 USB 하나와 며칠 전 책상 위에서 봤던 그 빨간색 서류철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비자금 송금 내역 USB와 주주 매수 비리 장부 실물. 연우는 2개를 양손에 쥐어잡았어요. 손바닥에 전해지는 그 무게가 이 싸움을 끝낼 수 있는 무기의 무게였습니다. 연우는 금고 문을 닫고 액자를 원래 위치로 돌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양손이 떨려서 액자가 벽에 제대로 안착되지 않았어요. 겨우 걸쇠에 걸어놓고 물증을 가슴에 품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묵직한 구두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에 연우의 온몸이 얼음처럼 굳었어요. 이사회를 앞두고 예상보다 일찍 출근한 창제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30초, 아니 20초도 남지 않았을지 몰랐죠. 연우는 본능적으로 청소 카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카트 위 비품 칸에 넣기엔 너무 눈에 띄었어요. 그 순간 연우의 눈에 카트 맨 아래에 놓인 검은색 폐수 수거통이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바닥을 닦은 걸레를 짜넣는 통이었죠. 시커먼 구정물이 가득 차 있었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연우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방수 비닐팩에 USB와 도청기, 장부를 재빨리 쑤셔넣고 입구를 꽉 묶었어요. 그리고 그 팩을 악취가 진동하는 폐수 수거통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검은 구정물 속으로 방수팩이 잠겨 완전히 사라졌죠. 평소 청소부들을 벌레 취급하고 더러운 것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는 창제의 결벽증을 역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은닉을 마치고 빗자루를 움켜쥔 지 불과 2초 뒤 문이 열렸습니다. 이사회 최종 점검을 위해 일찍 출근한 창제가 성큼 들어섰죠. 맞춤 슈트에 금태 커프스를 찬 모습은 여느 때와 같았지만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에 팽팽한 긴장감이 얼굴 전체에 서려 있었어요. 창제는 빗자루를 쥔 채 서 있는 연우를 보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또 그 청소부야 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문을 닫으며 벽면을 스치듯 바라본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금고가 숨겨진 대형 액자가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삐뚤어져 있었거든요. 평소 물건 하나의 각도까지 기억하는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리고 시선이 연우에게 향했죠. 하얗게 질린 얼굴, 이마에 맺힌 땀방울, 미세하게 떨리는 손. 무언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너 전에도 내 방 청소했지. 방금 내 방에서 뭐 건드렸어? 창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연우는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아무것도 안 건드렸습니다. 바닥만 쓸고 있었어요. 하지만 창재는 연우의 대답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의심의 끈을 놓지 않기로 결심한 눈빛이었거든요. 창재는 청소 카트로 다가가 위에 놓인 비품들을 거칠게 뒤집기 시작했어요. 세정제통이 바닥에 굴러떨어졌고 걸레가 사방으로 흩어졌죠. 카트 위 칸, 중간 칸을 미친 듯이 뒤졌지만 수상한 물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트 맨 아래 검은 구정물이 찰랑거리는 폐수통 앞에서 창재의 손이 멈췄어요. 뚜껑을 열자 시커먼 물 위로 악취가 올라왔습니다. 창재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코를 막았어요.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죠. 결벽증이 심한 이 남자에게 그 더러운 통에 손을 넣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창재는 폐수통을 발로 차듯 밀어놓고는 연우에게로 돌아섰어요. 물증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어요. 창재가 연우의 청소 조끼를 거칠게 움켜쥐고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거든요. 바깥 주머니, 안쪽 주머니 하나하나 뒤집어가며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조끼 가장 깊숙한 안쪽 주머니에서 손에 잡힌 작은 물체 하나. 진수와 소통하던 보안 선불폰이었습니다. 창재의 눈이 독사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선불폰이 왜 있어? 연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창재는 선불폰의 발신 기록을 확인하더니 입꼬리를 비틀었죠. 목소리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형님의 첩자였군. 창재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물들었습니다. 이사회까지 단 몇 시간. 이 청소부를 밖으로 내보내면 모든 것이 틀어질 수 있었어요.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창재는 연우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고 복도로 끌어냈죠. 연우는 버둥거렸지만 덩치 큰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로 끌려 내려갔어요. 콘크리트 벽이 양쪽으로 스쳐 지나갔고 형광등 불빛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지하 4층, 아무도 찾지 않는 외진 비품실 앞이었습니다. 녹슨 파이프가 천장을 타고 지나가고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마지막 불꽃을 내뿜고 있었죠. 창재는 두꺼운 철문을 열고 연우를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어요. 연우의 등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뼈가 울리는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죠. 이사회 끝날 때까지 여기서 조용히 있어. 쇠문이 굉음을 내며 닫혔습니다. 이어서 자물쇠가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 소리가 울렸죠.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이윽고 완벽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연우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팔목에는 창재가 움켜쥔 자리에 시퍼런 멍이 들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물증은 무사했으니까요. 폐수통 깊숙이 잠든 USB와 장부가 세상의 빛을 보기만 한다면 이 어둠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성북동 자택에서 이사회 출격을 준비하던 진수는 새벽부터 연우에게 보낸 선불폰 문자가 단 한 통도 읽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전화를 걸어도 신호음만 허공에 울릴 뿐이었죠. 진수는 이사회용 서류를 내려놓고 선불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손에 쥔 폰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부회장실로 들어간 연우가 2시간이 넘도록 연락이 없다는 건 어떤 식으로든 일이 틀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진수는 즉시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태호야, 연우 양에게 연락이 안 돼. 일이 생긴 게 분명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행방을 찾아. 태호는 전화를 끊자마자 본사로 질주했습니다. 넥타이도 매지 못한 채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간 태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지하 2층 메인 보안실이었어요. 한홍그룹 본사 전체의 CCTV를 총괄하는 핵심 시설이었죠. 보안실 철문 앞에서 태호는 비서실장 권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당직 보안 요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일어섰지만 태호는 묵직한 한마디로 길을 열었어요. 비서실장 긴급 권한입니다. 오늘 새벽 전층 CCTV 마스터하드를 열람합니다. 12대의 모니터 벽 앞에 앉은 태호는 이사회 당일 새벽 시간대의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층 로비, 엘리베이터, 19층 복도, 20층 회장실 구역. 연우의 청소 카트가 새벽 5시 전후로 19층 복도에 나타나는 장면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 영상이 묘한 곳에서 끊겼습니다. 지하 통로 구역이었어요. 지하 3층에서 4층으로 이어지는 비상계단과 복도의 CCTV 화면이 부자연스럽게 정지되어 있었죠. 영상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프레임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텅 빈 복도의 동일한 장면이 30분 넘게 루프처럼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20년간 보안 시스템을 다뤄온 태호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원본 영상을 지우고 텅 빈 복도 장면을 더 씌워 조작한 흔적이 분명했어요. 태호는 즉시 보안실 서버에 설치된 포렌식 복구 툴을 가동했습니다. 모든 CCTV 영상은 덮어쓰더라도 원본 프레임의 고유 데이터가 하드디스크 깊은 곳에 잔흔으로 남는 법이었거든요. 키보드 위를 내리치듯 두드리는 태호의 손가락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5분 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조작되어 지워졌던 원본 영상이 모니터 위로 되살아났어요. 복구된 영상 속에는 새벽 어스름 속에서 창재가 연우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고 비상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죠. 연우가 버둥거리는 모습, 지하 4층 외진 비품실 앞에서 철문 안으로 밀어 넣어지는 모습, 그리고 자물쇠가 채워지는 모습까지 한 프레임도 빠짐없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태호는 즉시 선불폰을 꺼내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연우 양이 지하 4층 비품실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진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들렸어요. 내가 직접 간다. 절대 움직이지 마. 진수는 전화를 끊자마자 자택을 뛰쳐나왔습니다. 양복 상의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차에 올라탔죠. 성북동에서 본사까지 20분 거리를 10분 만에 주파했어요. 핸들을 쥔 손에 핏줄이 불끈 솟아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어요. 자신이 시킨 일 때문에 23살 아이가 차가운 지하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쇠망치로 내려치는 것처럼 아팠거든요. 본사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운 진수는 문이 채 닫히기도 전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와 보안 요원 3명이 합류했지만 진수가 가장 앞에서 달렸어요. 55살의 다리가 계단을 2칸씩 건너뛰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이 양쪽으로 스쳐 지나갔고
거친 숨소리가 계단통을 울렸죠. 지하 4층에 도착하자 녹슨 파이프가 천장을 타고 흐르는 음침한 복도 끝에 굳게 닫힌 두꺼운 철문이 보였습니다. 자물쇠와 쇠사슬이 문을 옥죄고 있었어요. 진수는 복도 벽에 걸린 비상용 소화도끼를 직접 뽑아들었습니다. 태호가 제가 하겠습니다. 라며 손을 뻗었지만 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문은 내가 연다. 진수의 눈에는 눈물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기가 보낸 아이가 저 문 뒤에서 떨고 있었으니까요. 빨간 도끼를 머리 위로 치켜든 진수는 이를 악물고 온 힘을 실어 자물쇠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쾅! 불꽃이 튀었어요. 자물쇠가 비틀어졌지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양복 소매가 찢어지고 손바닥에 진동이 올라왔지만 진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네 번째 타격에 자물쇠가 끊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죠. 진수는 쇠사슬을 맨손으로 잡아뜯고 철문을 힘껏 열어젖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곰팡이와 먼지 냄새가 뒤섞인 축축한 공기였죠. 그리고 그 어둠의 한가운데 콘크리트 바닥 위에 웅크린 채 떨고 있는 연우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연우 양. 진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몇 시간 동안 불도 없고 난방도 없는 지하 비품실에 갇혀있던 연우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팔목에는 시퍼런 멍이 선명했고 청소복은 바닥에 먼지로 회색빛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어둠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 순간 연우의 꺼져가던 눈에서 불꽃 같은 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진수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양복 상의를 벗어 연우의 떨리는 어깨에 덮어주었어요. 할머니를 살려주셨던 그 따뜻한 손길이 다시 한번 연우를 감싸 안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몸을 녹일 겨를도 없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끌고 비품실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19층에서 끌려 내려올 때 복도에 넘어져 있던 청소 카트를 향해 달려간 것이었죠. 카트 맨 아래 검은 폐수 수거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더러운 통에는 관심을 주지 않았거든요. 연우는 주저없이 구정물 속에 팔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액체가 팔꿈치까지 올라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손끝에 방수 비닐팩이 잡혔습니다. 연우는 팩을 끌어올려 봉인을 확인했죠. 비자금 송금 내역 USB와 비리 장부 실물. 방수팩 안쪽은 물 한 방울 스며들지 않은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회장님, 물증이 무사해요.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는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진수는 그 빨간색 서류철과 검은 USB를 바라보며 뜨거워진 눈시울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호가 나직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이사회가 이미 시작됐을 겁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우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비상계단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지하 4층에서 대회의실이 있는 3층까지 7개 층을 한 번에 올라가야 했죠. 진수가 앞에서 달리고 연우가 바짝 뒤따르고 태호와 보안 요원들이 양옆에서 호위했습니다. 한홍그룹 본사 최상층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주들이 빼곡히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양쪽 벽면에는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도열해 있었어요. 한홍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임시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단상 위에 창제가 올라섰습니다. 빳빳하게 다림질된 검은 정장에 금색 커프스 버튼을 끼우고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매수한 주주들의 표가 확보된 이상 오늘 이 자리에서 형을 끌어내리는 건 시간 문제라고 믿고 있었죠. 창재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목을 가다듬고 장내를 한번 천천히 둘러본 뒤 입을 열었어요. 한온그룹의 미래를 위해 현 회장 고진수의 해임안을 상정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창재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치며 해임 사유를 읊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경영 실적 부진, 리더십 부재, 주주가치 훼손. 모두 짜맞춰진 거짓이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었죠. 매수한 주주들은 미리 약속한 대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창재가 서류를 덮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표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대회의실의 양쪽 대문이 벌컥 열렸어요. 모든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진수였습니다. 정장 재킷에 단추를 꼿꼿이 채운 채 이 회사를 이끌어온 창업주 장남의 위엄을 온몸에 두르고 서 있었어요. 이 회사에서 축출당할 위기에 몰렸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태호가, 왼쪽에는 구정물에 젖은 청소복 차림의 연우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연우의 양손에는 빨간 가죽 장부가 안겨 있었어요. 장내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입구에 집중됐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단상 위의 창재는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어요. 마이크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이를 악물고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저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 경비 요원 몇 명이 어정쩡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상을 향해 천천히 묵직한 걸음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30년간 현장을 누빈 경영자의 카리스마가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실려 있었어요. 누가 감히 한온의 진짜 주인을 끌어낸다는 말이냐. 진수의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대회의실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낮고 굵었지만 그 안에는 57회를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경비 요원들이 슬며시 발을 멈췄습니다. 진수가 단상 바로 앞에 멈춰서며 창재를 올려다봤어요. 형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창재의 눈에는 당혹과 분노가, 진수의 눈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진수는 뒤를 돌아 태호에게 묵직한 눈짓을 보냈습니다. 태호는 끄덕이며 옆에 대기 중이던 기술 요원에게 USB를 건넸어요. 기술 요원이 단상 뒤 노트북에 USB를 꽂자 대회의실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창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연우가 설치한 도청 칩이 포착한 이사회 전날 밤의 기밀 통화 녹음이었어요.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대주주들에게 건넨 뇌물, 그리고 형을 축출하기 위해 꾸민 음모가 창재 본인의 입에서 낱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자신만만한 자백이 수백 명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어요. 대회의실 전체가 그 목소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의 팬이 미친 듯이 움직였어요. 동시에 진수가 연우에게서 빨간 가죽 장부를 건네받아 단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장부가 펼쳐지며 안에 적힌 이름과 숫자들이 드러났어요. 뇌물을 받아 챙긴 주주들의 이름, 날짜, 송금 액수가 빼곡했습니다. 이 장부에 이름이 적힌 주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시죠? 진수의 목소리가 장내를 갈랐어요. 이름이 불린 주주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는 사람,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하는 사람.
금융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현실이 그들의 머리 위에 벼락처럼 떨어진 거였어요. 변심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창재에게 표를 약속했던 주주들이 일제히 손을 거두었어요. 창재 쪽으로 쏠렸던 우호 지분이 연기처럼 흩어졌습니다. 찬성표를 던질 사람이 사라지자 해임하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해졌어요. 진수의 압도적인 판정승이었습니다. 창재는 단상 위에서 비틀거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지만 주워 담을 기력조차 없어 보였어요. 그때 대회의실 뒤쪽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진수의 사전 신고를 받고 대기 중이던 서울광역수사대 형사들이 들어왔어요. 양복 안쪽에 수사관 배지를 단 남자 셋이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고창재 씨, 배임, 뇌물공여, 불법 주주 매수 및 감금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은빛 수갑을 꺼내 들었어요. 창재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이 채워지는 소리가 조용해진 대회의실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찰칵! 은빛 수갑이 잠겼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한원그룹의 부회장이야. 당장 이 손 놔. 창재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질질 끌려가면서도 창재는 악에 받쳐 발을 굴렀지만 그 몸부림이 처절할수록 장내의 시선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창재는 고개를 떨군 채 형사들에게 이끌려 대회의실 밖으로 나갔어요. 한때 이 회사의 절반을 쥐고 형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던 부회장의 마지막 모습은 비참할 만큼 초라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장내에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진수는 천천히 돌아서서 대회의실 한쪽에 서 있는 연우에게 걸어갔습니다. 구정물에 젖은 청소복, 무릎에 멍, 갈라진 입술. 23살 청소부의 모습은 이 화려한 대회의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수는 연우 앞에 서서 두 손으로 연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고 넓은 손이 작고 차가운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진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진수는 마이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아이는 새벽에 이 건물의 바닥을 닦는 청소부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 정직한 청년의 단단한 신념이 한원그룹의 정의를 구했습니다. 누구보다 낮은 곳에서 누구보다 바르게 싸워준 이 청년에게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끝에서 갈라졌어요. 참고 있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연우도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구정물 자국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박수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윽고 대회의실 전체가 기립하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빗줄기처럼 쏟아졌습니다. 가장 높은 곳의 회장과 가장 낮은 곳의 청소부가 수백 명의 기립박수 속에서 손을 맞잡고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뒤 진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연우의 할머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울 최고 수준의 대학병원 특실에 할머니를 모시고 전담 의료팀을 배치했어요. 치료비는 한원그룹이 전액 부담했죠. 연우가 몇 년간 새벽마다 이를 악물고 벌었지만 한 번도 따라잡지 못했던 그 치료비가 하룻밤 사이에 해결된 것이었습니다. 깨끗한 병실 침대에 누워 환하게 웃으시는 할머니를 보며 연우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참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우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했어요. 복지 사각지대에서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독거 어르신들을 찾아내 긴급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단이었죠. 한때 연우의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한옥그룹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면 쓰러질 뻔했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연우가 뿌린 작은 씨앗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어서 진수는 한옥그룹 본사의 현장 청소부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방치되어 있던 낡은 휴게실을 전면 리모델링했죠. 곰팡이 냄새가 나던 콘크리트 벽은 따뜻한 베이지색 페인트로 덮였고 접이식 탁자 대신 깨끗한 원목 테이블이 놓였어요. 한쪽 벽에는 새 자판기가 설치되었고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몰라보게 달라진 휴게실에 들어선 선배 청소부들은 입을 벌린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김 선배가 연우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행동하더니 우리 같은 아래 사람들까지 다 살렸어. 선배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우도 함께 울었어요. 새벽마다 함께 카트를 밀며 커피를 나눠 마시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정규직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따뜻한 공간에서 쉴 수 있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진수는 연우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한옥그룹 비서실 전략지원팀 책임 총괄팀장 자리였어요. 23살 대학 졸업장도 없는 전직 청소부에게 임원급 직책을 맡긴 것이었죠. 사내에서 이례적이라는 말이 돌았지만 진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스펙이 아니라 인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요. 청소 조끼 대신 단정한 남색 정장을 입고 출근하게 된 연우는 달라진 자리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임원실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자신이 매일 쓸고 닦았던 본사의 낮은 곳부터 살폈죠. 지하 주차장, 구내식당 뒤편, 옥상 정수 시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 안부를 묻고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연우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는 한옥그룹의 진짜 인재로 성장해 갔어요. 한편 법의 심판은 정확하고 무거웠습니다. 고창재는 배임, 비자금 조성, 뇌물공여, 사문서 위조, 불법 감금 등 6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한때 한옥그룹의 절반을 쥐고 형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던 남자는 고개를 떨군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값비싼 이탈리아산 정장 대신 칙칙한 구치소 수의를 입은 창재의 모습은 탐욕의 끝이 어디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창재에게 매수되어 해임안의 찬성표를 약속했던 배신자 주주들 역시 법의 칼날을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었고 거액의 벌금형과 함께 한옥그룹 내 모든 의결권이 박탈되었어요. 30년간 쌓아온 명예와 재산이 하룻밤의 탐욕으로 무너져 내린 거였죠. 돈으로 산 충성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들은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공평했어요. 거짓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대가가, 정직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보답이 돌아왔습니다. 몇 달 후 가을이었습니다. 한옥그룹 본사 뒤편 공원에 황금빛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은행나무 잎이 금가루처럼 바람에 흩날리는 그 길 위로 4사람의 실루엣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우가 휠체어를 다정하게 밀고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는 몰라보게 건강을 회복해보래 혈색이 돌아 있었고 환하게 웃으며 연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우리 연우 참 장하다.
할머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할머니의 목소리에 연우의 눈시울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그 곁을 진수와 태호가 나란히 걸으며 격이 없이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진수가 태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네 사람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소리가 황금빛 노을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낮은 곳의 청소부와 가장 높은 곳의 회장이 노란 포스트잇 한 장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이자 동료가 되었습니다. 정직하고 선한 사람은 결국 이깁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빗자루를 들던 소녀의 정직한 용기가 결국 거대한 대기업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편법이 판을 친다 해도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의 선한 신념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두 사람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연우와 회장님의 가슴 벅찬 상생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그마한 온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변의 모든 연우들을 위해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한 줄씩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